자, 소윤이 책 몇 번 읽었지? 응? 소윤아 책 몇 번 읽었어? 어? 김소윤 책 몇 번 읽었냐니까. 응? 소윤아, 뭐지? 한 번 읽었어요. 이거. 그다음에 한자 다 외웠어? 일석이조? 네. 문장 쓰기는? 안 했어요. 한민이 책 몇 번 읽었어? 한 번이요. 어? 한 번이요. 이번. 한자 다 외웠지? 예, 문장 쓰기는? 한 문장이요. 한 문장? 네, 음. 자, 서현이 책 몇 번 읽었어? 이번엔 제독 한 번 했어요. 음, 음. 그러면 한자 다 외웠지? 외웠어요. 음. 문장 쓰기는? 37문장이요. 음. 치아. 치아를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 읽었어요. 음. 지난번에 다 읽었나? 네, 음. 네. 그러면 한자는? 외웠어요.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태윤이 들어왔나? 주아. 어? 주아 안 하지. 주원이. 주원이 책 몇 번 읽었지? 저 한 번이요. 한 번. 한자 다 읽었어? 네, 그리고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준이 책 몇 번 읽었지? 서준. 네, 책 몇 번 읽었냐? 저 중등부는 630 정도 읽었고, 어, 초등부 오비릭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네, 한 번 만족했어요. 좋아, 좋아. 보너스 돌출 드리지. 책 읽었어. 좋아. 한자는? 한자 외웠어요. 응? 잘 한자 외웠어. 외웠어요. 네, 문장 쓰기는? 운전 쓰긴 못했어요. 담비. 담비는 책 네, 몇 번 읽었어? 선생님, 저 근데 책을 못 받았는데요. 이모가 안 주셨어요. 그래. 다른 책 뭐 읽었어? 다른 책 응. 읽은 게 없는데. 공방에서 읽었잖아. 자, 한자 다 읽었어? 아, 한자요? 응. 어, 지금 다 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네, 외웠어, 이거는? 어, 금방 지금. 문장 쓰기 안 했지? 네. 지금 윤준, 혜윤이가 안 들어왔구나. 응? 이거 준, 네.
중등부한테는 이거 쉬운데. 자, 소윤이 조선을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 현민이 조선이 건국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1392년. 서현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새 나라의 수도를 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선영? 아니야. 시야. 조선 건국 후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도전? 구원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며 내세운 정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유교 정치. 또는 성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서준이 태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육조직, 육조직계제요. 어? 육조직계제. 교직개조 말고도 실질적인 거 있어. 음, 음, 군사와 관련된 거. 음. 몰라요? 아, 담비. 의정부? 아닙니다. 담비 뭘까? 응? 담비야. 뭘까? 육조직계제. 아니라고. 어, 자, 모르는데요. 교직개제는 좀 확장된 거고 실질적인 게 있어. 실질적인 거. 자, 소윤이 뭘까? 모르겠어요. 한민이 뭘까? 사병혁파와 호패법. 그렇죠. 사병혁파, 사병. 왜냐면 물론 얘도 지도 사병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각 호족들이 군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 중앙으로 왕권이 강화되지 못하지.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병혁파 아닙니다. 사병. 그리고 육조 직계제는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서현이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네. 사병혁파하여 왕의 군사권을 강화한 왕 누구입니까? 이거 50대. 세종? 이동. 자, 시야.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신분과 거주지를 파악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또 누구십니까? 누굴까? 시야. 음. 세종? 응. 주원이 조선의 정치기구 최고 기관은 무엇입니까? 9번에 주원 의정부. 의정부. 서준이 의정부와 육조 중 왕권이 더 강화된 정치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육, 육조요. 육조 뭐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육조직계제. 육조 직계도 여기서 나와야지. 담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는 무엇입니까? 훈민정, 뭐라고? 국민정뭐? 훈민정음. 알파벳? 오케이. 안혜윤 네. 일찍 못 들어와? 혜윤아 책 다 네. 읽었어? 네. 몇 페이지짜리야 너? 저 아직 못 샀어요. 다 읽었다며? 네? 다 읽었다며? 다 읽었다 물어보신 거였어요? 음, 아직 저도 아직 못 샀어요. 문장 쓰기나 이런 거 했어? 책을 못 샀는데, 한자는 못했어요. 외웠어? 네. 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누구 할 차례죠? 담비 했지? 자, 소윤이 훈민정음이 반포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1446년. 예, 1440. 한민이 세종대왕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만든 기관은 무엇입니까? 10편 전. 음, 서현이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이고, 예, 앙부일 시야.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조선 전기 대표적 농서는 무엇입니까? 농사직설. 농서직설. 세윤이 조선 전기 토지 제도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과전법. 오, 가정법. 오. 똑똑한데? 세윤아? 혜연이 똑똑하네? 왜 반응이 없어? 에? 똑똑하네? 좋지? 네. 공방 와라. 17번. 주원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음, 개유정난. 예, 유정난이죠. 예. 서준이 세조가 왕권 강화 위해 편찬한 법전은 무엇입니까? 한국사전이 영국전. 담비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은 무엇입니까? 영국대전. 예, 이제 사실 19번이 원래 딱 경국대전이고요. 18번은 경국대전 초안 또는 육전이라고도 됩니다. 육전. 마지막 20번은 서바이벌입니다. 아민, 아민. 뭐야? 조이 제문. 집단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뭘 조이 지문이 왜 나와? 집단. 20번. 서연, 서현이 뭐야? 살인, 파림. 어? 네. 자, 봅시다. 저자는 지난번 했죠. 그러면 교수한 사람들 있었나? 빨리 할게요. 허먼 멜빌. 음, 중등부로 봅시다. 그죠? 181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멜빌은. 그죠? 그리고 상업과 금융 종사했던 가정의 비교적 안정된 윤영이를 보냈고, 아버지 사업 실패와 조기 사망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생계 불안과 사회적 하강을,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이런 불안정한 성장 환경을 훗날 그 작품을 전반에 그리는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 그죠? 희망적이지 않죠. 세계에 불신 그리고 바깥 세계에 대한 혼돈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젊은 시절 멜빌은 상선은 이제 배, 예, 뭐, 무역선이죠. 포경선은 이제 고래 잡는 거죠. 선원으로 승선하여 바다를 직접 경험했는데 이를 항해 체험은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 그의 그 세계관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태평양 항해와 남태평양 섬에서 체류 경험한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원시신앙 질서와 자유 사이의 긴장을 체험했고 이 훗날 소설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문학으로서 지니까 작가로서 형성. 멜빈은 자신의 항해 경험을 통해서 초기 작품은 되게 뭐 굉장히 좀 인기는 쓰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전문적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 존재 시민과 어, 어, 신명과 악, 운명, 인식의 한계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이 안 팔립니다. 자, 모비딕의 문학적 특징은 뒤에 또 한 번 하겠지만 멜빌의 문학의 장점이자
동시에 그의 작가 인생에 가장 큰 좌절을 안겨준 작품이 책이 안 팔려. 자,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흰 고래를 쫓는 포경선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인간 이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와 그 앞에 집요하게 의미를 찾는 인간 의식의 비극을 그렸다. 자, 멜빌의 문학적 특징은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는 데 있다. 그런 소설 속에 철학적 에세이, 성서, 뭐 주석, 이런 쭉 이런 걸 나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쭉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소설가로서 위치와 문학적 의미는, 낭만주의 현대문학에 있는 각을 주는데, 자, 낭만주의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거 있죠? 뭐, 허클베리 핀, 톰 소yer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현대문학은 되게 냉소적이고, 되게, 좀 뭐랄까, 실질적이고, 리얼리티가 뛰어나거든요. 그 사이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주의 낙관을 거부하고, 세계의, 이게 뭐 힘들면 다 이제 초월, 뭐, 하나님, 신이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세계의 불투명성, 음, 악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정. 선정이 집요하게, 집요하게, 모비딕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래. 이제 사실 그래서 고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어떠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거기에 자기 고집을 세워서 다 죽어버리죠. 한 명만 빼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작품은 도덕적 위안보다 질문을 남기고 독자에게 확실한 답변 불안과 사회의 깊이를 요구하죠.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고 경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도스토옙스키, 제아볼, 뭐 카프카, 뭐 포크너 여지는 불안의 문학, 불안의 문학.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불안의 문학은 이게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정화하는 거. 정화. 자, 왜 여러분들 귀신 영화 좋아하잖아. 귀신 영화 보면 막 무서워하면서 또 이렇게 정화하는 거죠. 자, 오케이. 퀴즈는 제가 지난번 올려줬죠. 이거 중독령, 멜빌에 대한 퀴즈. 요거 쭉 이런 보시면서 늘 하던 대로 우리 독서 퀴즈 때 미리 보시면 이거 이제 그 중독령 적저작. 자, 그다음에 줄거리를 봅시다. 줄거리. 자, 모비딕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해상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어, 역순행, 역순행이 아니라 이제, 역순행은 아니죠. 역순행이지, 해상이니까. 그죠?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히고 세상과 모르고 싶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멜빌의 이제 정서야. 이 사람이 이런 우울함이 깊어질수록 바다로 가야 한다는, 그죠? 뭔가 이렇게 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대항을 향해 나가는 거죠. 충동을 느끼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는 바다를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한국에 도착한 있으면은 퀴케크라고 하는 작살자와 함께 숙소를 쓰게 된다. 퀴케크는 외모와 문화가 낯설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지만 점차 용기 있고 진실된 사람이 드러난다. 이스마일과 퀴케크의 우정은 소설 초반부에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이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앙, 문화를 가진 사람, 이해와 신뢰를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1800년 중반이니까 아직 뭐 신분제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어, 이제 인종차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험멀은 뭔가 앞서 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인종이고, 그렇지만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모비딕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에 또는 거대한 거에 우리가 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걸 견뎌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인간이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함께 피카도호라고 하는 포경선에 승선한다. 이 배의 선장은 에이헤브로. 한쪽 다리 잃었죠. 음, 인간, 이제 불구죠, 불구.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신, 인간 현실이야. 예, 불구와 같아. 예, 그 뭐냐면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도전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어떻게 깨부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비판하죠. 그런 척보다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내면 침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분노와 고통을 품고 있다. A 해부는 과거 항해에서 흰 고래 모비딕의 다리를 잃었고, 이 모비딕은 사실은 모비는 이제 고래라는 뜻이고 딕은 그냥 붙이는 이름이에요. 딕.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희 철수 이런 얘기예요. 이름 이 모비딕. 그리고 고래를 단순한 자연의 생물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악의 상징으로 고래를 여기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항해에 시작된 A해부는 선원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죠. 그는 이번 항해의 목표가 단순히 고래잡이가 아니라 오직 모비딕을 찾아 죽이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아서 좀 뭐 기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게 아니라 오직 복수야, 복수. 이게 이제 인간이 뭐야? 여기 나오죠. 다리를 잃은 인간의 뭡니까? 정서적 장애죠. 예, 한계. 그런 금화를 내걸며 선원들을 설득하죠. 자, 그래서 금화, 돈, 황금 만능주의, 그죠? 금화가 목숨까지 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태와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죠. 오늘날의 세태도 돈이면 모든 게 만능해, 그지? 돈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쿠팡, 응? 쿠팡도 사실은 돈 황금 만능이죠. 그래갖고 뭐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돈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화된 거죠. 그런 모습이. 선언 설득과 점차 배 전체 자신의 복수를 계획에 끌어들인다. 이 순간부터 피커도어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집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뭐야? 광기 어린 배가 된 거야. 그죠? 미친 배죠, 미친 배. 긴 항해 동안 배는 여러 고래떼와 다른 배들을 만나지만 A해부는 모비딕에 대한 단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선원들은 가운데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있고 이들을 항해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눈치채는 이들도 있지만 선장의 절대적 권위, 선장이 뭐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옛날에는 권위와 강적인 의지 앞에 아무도 항로를 바꾸지라고 말하지 못. 이스마엘이 이 모든 과정을 살아남은 애니까 관찰자야, 관찰자, 그죠? 관찰자, 이 세계관자. 비교적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그는 A해부처럼 고래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는 거야.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거야. 선언들처럼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는다. 이스마일의 태도는 독자에게 중요한 시선을 제공하는데 그는 사건에 휘말리되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죠? 마침내 거대한 흰골의 모비딕의 모습을 드러낸다. 모비딕은 배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며 인간의 힘으로 쉽게 다룰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 고래의 싸움은 3일 동안 이어지며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운명 사이의 충돌이죠. 지지 인간이 당연히 그죠. 첫째 날과 둘째 날 싸움에서 이 해부는 부상을 입고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점점 고래를 넘어 세상 자체와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무모한 거죠. 마지막 날 에헤브는 작사를 던지지만 작사를 줄이 그의 몸에 감기면서 그는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간다. 결국 어떤 이길 수 없는 존재, 거대한 존재와 인간이 부딪히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죽은 복수에 사라졌던 인간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커드원은 침몰하고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잠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관찰자죠. 그는 바다 위에 떠오른 키케크의 관에 매달려 구조된다. 이 장면이 죽음을 상징하던 관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평소에는 간이 뭐야? 간 터부시하죠. 왜? 저건 사람 죽이는데 간을 쏴. 근데 결국 그 간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여겼던 것들,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간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건 거예요. 인간을 죽는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걸 알 때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뭐 원 없이 산다 그러면 인간이 막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스마엘의 생존자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증언자가 된다. 그의 생존 힘이 거세거나 용감한 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해석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이 세계를 전투적이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객관적 거리를 두고 또 간조하고 그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 지성이에요, 지성,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요즘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사태도 젊은 청년들이 돈 하니까 뭐 하루아침에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하니까 결국 뭐 집착함이 결국. 근데 이제 저 거리를 두고 이걸 거리를 두고 내가 돈을 벌어도 건강하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모비딕은 겉으로 보면 모험가 고래사냥 이야기를 실제로는 인간의 집착 오만 자연 앞에서 한계를 깊이 묻는 작품이다. A에 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비딕은 인간을 끝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그 자체를 상징. 그죠? 예. 예. 그리고 퀴즈. 또, 여러분도 무엇을 좀 간주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거리. 자, 숙제. 다음 주가 이제 세 번째 주죠. 문학적 의미를 알게 돼요. 다음 주는, 아니, 여러분들은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생용이다 보니. 다음부터는 이제 중학생용 고사성을. 자, 동문서답. 동문서답이 뭔지 알죠? 자, 그리고, 어, 모비디 계속 더 읽어오시고, 문장 쓰기 해오시고, 점수는 올렸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